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63세 이수진은 명동 고급 호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방울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그룹 르벨르의 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서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파리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이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이수진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수진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이수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비에 젖은 채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은 동전을 구하려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동전 좀 있으세요? 버스비가 없어서요. 이수진은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준호입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버스비만 필요한 거니 아니면 다른 것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아빠가 늦게 끝난다고 해서. 이수진은 지갑을 열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빛 팔찌가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딸 지민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의 보물이었는데 제가 5살 때 저한테 주셨어요. 내 엄마 이름이 혹시? 이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한지민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의절했던 딸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신촌 쪽이요. 아빠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피아노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레슨이 있대요. 그래, 배고프지? 우선 뭐라도 먹자. 그리고 내 아빠한테도 연락해보자. 이수진은 망설임 없이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명동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느려 비추었습니다.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린 과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따뜻한 식당에서 준호는 배고픈 듯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준호를 조용히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은 외손자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준호는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묻자 준호는 강민석 아저씨는 새아빠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빠는 먼 곳에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침묵 속에서 지민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지민이 평범한 음악대학생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수진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처럼 패션의 길을 가길 바랐던 딸이 음악을 선택하고 더구나 가난한 음악가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결국 지민은 가출하듯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세 남짓한 나이에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러다 이수진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딸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5년 전 교통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이수진의 물음에 민석은 20년 동안 딸을 버린 사람에게 연락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지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준호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지민이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제라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진은 신촌에 있는 민석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 피아노 하나가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피아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으로 준호를 꼭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에서 지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작은 전자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민석은 이수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차갑고 냉정했던 그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는 손자를 위해 선물을 사오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솔직히 자신의 형편에 준호를 제대로 뒷바라지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재능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학비든 레슨비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지민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준호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잡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지민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레슨 없이도 곡을 들으면 바로 따라치며 절대 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이고 자신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집에 피아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내일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가겠다고 했지만 민석도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을 위한 피아노 레슨실을 따로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강남 펜트하우스로 민석과 준호가 이사를 했고 집 한쪽에는 민석을 위한 피아노 스튜디오가 마련되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준비한 넓은 방에서 살게 되었고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준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24시간 대기하는 가사 도우미, 그리고 자신만의 방과 욕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 셰프 출신의 가정부가 차린 아침 식사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학교에 늦을 것이라며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위해 강남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교육이 특화된 학교로 준호의 재능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교 시간, 이수진의 고급 세단이 학교 앞에 멈추자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수진의 차는 눈에 띄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이수진의 손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그렇다고 하자 왜 이제야 전학 왔냐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만났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수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데려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주운 손자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 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았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민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주운 손자라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가 다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부재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준호에게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참가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로 참가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준호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를 준비하며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저녁 준호와 함께 피아노를 연습했고 이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서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이수진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민석의 지도로 준호는 점점 더 복잡한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어머니도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음악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내 피아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시니?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이수진이 소개해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엄청 까다로우세요. 한 소절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듦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준호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만으로는 더 이상 준호를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이수진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수진은 파리 패션쇼 준비를 위한 디자인, 스케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안경을 벗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민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에 관해서입니다. 요즘 그 아이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2달 후에 있는데 준호를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네, 김 교수님도 준호의 재능은 보기 드물다고 하셨어요. 특히 음악적 감성이 뛰어나다고요. 민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콩쿠르 준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사실 준호가 학교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콩쿠르 준비와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이수진은 책상에 놓인 캘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홈스쿨링은 어떨까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만요. 그동안 학교 공부는 가정교사를 붙여드릴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과 민석은 준호에게 콩쿠르 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콩쿠르에 나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학교는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잠시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단다.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민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콩쿠르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교사와 함께 일반 과목을 공부한 후 오후에는 김 교수와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석과 함께 연습곡을 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김 교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타고났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저녁 준호의 연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단순히 손자의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 리스트, 베토벤의 음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쿠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진의 회사에서 중요한 패션쇼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콩쿠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일정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패션쇼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5년 만에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언론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호의 콩쿠르도 그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지민이 첫 피아노 발표회를 했을 때 그녀는 중요한 해외 미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그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수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패션쇼 일정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해외 게스트들의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변경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준호의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콩쿠르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호에게 콩쿠르 날 자신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복도에서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션쇼가 준호 콩쿠르와 같은 날이에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업계에서의 위치와 이 패션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준호에게는 제가 설명할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하지만 어떻게든 두 곳 다 참석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석은 이수진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준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은 회사 최고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패션쇼 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자신의 인사말과 주요 프레젠테이션을 맨 처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후에 준호의 콩쿠르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행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주요 미디어 취재와 VIP 게스트들의 일정이 모두 오후로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 밀라노에서 오는 바이어들은 오전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이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 발표는 오전에 하고 다른 라인은 오후에 진행하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회의실을 나온 이수진은 휴대폰으로 준호의 콩쿠르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준호의 차례는 대략 4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패션쇼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면 자신의 컬렉션 발표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콩쿠르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오랜 라이벌이자 업계의 또 다른 거물인 정현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정말 패션쇼 도중에 자리를 비울 생각이야? 정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컬렉션 발표만 마치면 돼. 나머지는 팀이 잘 해낼 거야.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현주는 조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패션계의 여왕이 손자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쇼를 포기한다니. 놀랍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수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이야. 그 우선순위가 너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 이 바닥은 냉정해. 잠시라도 주춤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정현주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은근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션업계는 늘 새로운 것을 갈구했고 잠시라도 관심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민석은 옆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이 들어오자 잠시 연습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콩쿠르 날 할머니가 중요한 패션쇼가 있단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달려갈게. 내가 연주하는 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일도 중요하니까요. 이수진은 준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연주는 꼭 보러 갈 거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때 제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콩쿠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이수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때 지민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지민의 첫 피아노 발표회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수진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팸플릿 뒷면에는 지민이 어린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회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서재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해 좀 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준호는 이수진이 보고 있던 앨범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불러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랑 닮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은 지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도 피아노를 쳤어요? 그럼. 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내 엄마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피아노 치는 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 안에 엄마의 재능이 살아있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치 엄마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전 콩쿠르에서 꼭 1등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이수진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그 순간 이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해서라도 준호의 콩쿠르에 전체를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주세요. 내 컬렉션은 오전 중으로 모두 선보일 수 있도록요. 오후이시면 행사장을 나설 수 있게 해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든 해주세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이수진의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부사장 김태우였습니다. 회장님,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해외 바이어들과 언론사들이 이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변경하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 씨, 우리 회사가 20년 넘게 업계를 선도해왔어요. 한 번의 일정 변경으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아요.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현주 회장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틈을 노려 우리 주요 바이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현주는 20년 넘게 그녀의 라이벌이었고 항상 르벨르 그룹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현주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이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부터 격렬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콩쿠르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준호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였습니다. 기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곡이었지만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갑자기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좌절한 표정으로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자꾸 실수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준호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다시 시도해보자.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연습해보자. 준호는 다시 같은 부분을 천천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음 한음 정확하게 짚어가며 실수했던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 준호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민석은 준호에게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준호는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해요. 준호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실수도 음악의 일부란다.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연주자를 만드는 거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음악가의 조언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음악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콩쿠르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수진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수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업계에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민을 잃은 후 준호는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서울예술의전당은 전국에서 모인 어린 피아니스트들과 그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실에서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석의 마지막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은 패션쇼 현장에서 마지막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최신 컬렉션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오가며 이수진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수진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예술의전당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수진, 자리를 비우긴 이르지 않아? 패션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현주가 이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바이어들이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해. 지금 가면 큰 계약을 놓칠 수도 있어. 이수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정보다 30분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준호의 연주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현주. 나에겐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션쇼 현장을 빠져나온 이수진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민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준 시계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을 때 콩쿠르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준호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민석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늦으실 줄 알았어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준호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준호는 잠시 관객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줄에서 이수진과 민석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와 민석 아저씨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이수진은 준호의 연주를 들으며 지민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민석도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위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호가 인사를 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준호는 무대 아래 이수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콩쿠르 우승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상식 후 이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서 그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야. 내 연주는 완벽했어.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수진은 업계에서의 지위와 명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준호와 민석과 함께하는 한순간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 몇 건이 정현주의 회사로 넘어갔고 언론에서는 이수진이 패션쇼 중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기입니다. 김태우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정현주가 우리의 주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녀는 르벨르가 더 이상 패션 업계를 선도할 수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수진은 차분하게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짜세요. 이번 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집에서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르벨르의 새로운 라인으로 하모니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션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 첫 번째 쇼의 음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민석도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음악 감독으로서 이수진의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음악을, 준호는 할머니의 패션을, 민석은 두 사람의 재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수진의 대저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모니 컬렉션 론칭을 기념하는 프라이빗 쇼였습니다. 패션계의 주요 인사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행사장은 르벨르의 최신 디자인으로 꾸며졌고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준호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몸체에는 르벨르의 로고와 함께 작은 음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주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르벨르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생각했기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며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패션과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모니는 단순한 옷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할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민석은 음악 감독으로,
준호는 이 컬렉션의 음악적 영감을 준 아티스트로 소개되었습니다.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객석에서는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10살 소년이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연주와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르벨르의 하모니 컬렉션은 음악적 요소를 패션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의상의 패턴은 음표와 선율을 형상화했고 색상은 다양한 음색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이 컬렉션의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정현주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와 함께 무대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에서 여러 매체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이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손자를 통해 저도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모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이수진의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수진과 민석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들 제 연주를 좋아해 주셨어요. 당연하지.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연주는 완벽했어.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셋이서? 이수진은 민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의 이해를 교환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만족한 표정으로 두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지민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수진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지민아. 늦었지만 엄마가 너의 아들을 잘 돌볼게. 가을바람이 세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 민석, 그리고 준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